1724년 8월 25일 조선의 21번째 왕 경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위 4년 향년 37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언제나 나라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하지만 경종의 죽음은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혹,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이 죽기 직전 동생인 연인군이 형에게 게장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게장을 먹은 지 나흘 만에 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인군은 훗날 영조가 되어 52년간 조선을 다스리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께서 연인군이 올린 게장을 잡수신 후 갑자기 병환이 깊어지셨다고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였을까요? 형제 사이였던 두 왕자. 한 사람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게장 한 그릇.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당대 야사 기록들을 토대로 경종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혈육, 의심과 신뢰,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종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1688년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궁궐의 어이들은 늘 세자궁을 드나들어야 했고 약방에서는 끊임없이 처방을 바꿔가며 세자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불행은 단순히 허약한 체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1701년 경종이 겨우 7살이었을 때입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비에서 폐비로 떨어진 어머니는 2년 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7살 아이가 목격한 어머니의 죽음. 그것도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모습? 그날 이후 경종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후 경종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세자께서 또 병환이 나셨다. 약방에서 세자의 증세를 염려하다. 세자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 이런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경종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었고 자주 열이 났으며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종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세자로서 혼인을 했지만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큰 위기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척통이 끊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병약하고 손자는 없습니다. 만약 경종이 죽으면 왕위는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조선 왕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숙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721년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숙종은 둘째 아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로 말입니다. 왕세자는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만 왕세제는 왕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경종은 왕이 될 것이지만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종에게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동생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시대는 임시였습니다. 경과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4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경종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동생 연인군이었습니다. 세제라는 이름으로 다음 왕으로서 그는 언제나 형의 곁에 있었습니다. 경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자에 앉아서도 자신은 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왕자는 동생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경종과 연인군. 두 형제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연인군은 1694년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하급 궁녀였다가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 여인. 신분이 낮은 어머니를 둔 탓에 연인군은 어린 시절 궁궐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그를 무시했고 심지어 하급 관리들조차 그를 깔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그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총명했고 부지런했으며 야심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눈여겨봤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신분은 낮았지만 연인군에게는 왕이 될 자질이 있어 보였습니다. 반면 경종은 병약하고 소극적이며 정치적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궁궐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경종은 왕세자로서 정해진 길을 따라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연인군은 왕세제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저 한 명의 왕자에 불과했지만 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은 왕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후 조정은 극심한 당파 싸움에 휩싸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의 중심에는 왕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경종이 병약하고 자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인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론은 경종을 옹호했습니다.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세제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721년 노론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리청정입니다. 경종이 건강하지 않으니 연인군에게 정사를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왕권을 동생에게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경종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왕의 권한을 동생에게 넘기라니. 이것은 왕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때 경종의 심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과인이 비록 병약하나 아직 정사를 돌볼 수 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경종은 대리청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론의 핵심 인물들을 처벌했습니다. 이것을 신임사화라고 부릅니다. 노론의 거두인 김창집, 이명, 이건명, 초태채 등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경종은 동생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군은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어땠을까요? 형이 병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음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때로 가장 잔인한 시간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형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연인군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형이 죽기를. 이것은 윤리적으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형을 사랑해야 하지만
형이 오래 살면 자신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형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지만 형이 건강해지면 자신의 즉위는 더 늦어집니다. 두 형제는 같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조회 때 함께 서 있었고 국가 행사 때 나란히 앉았으며 때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형은 동생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동생은 형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서로를 경계하면서 두 형제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724년 8월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한양은 무더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은 더위가 더욱 심했습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었고 습기가 높았으며 햇볕은 무자비했습니다. 경종의 건강이 또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더위와 습기는 그의 약한 몸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늘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이들이 매일 궁궐을 드나들었습니다. 처방을 바꿔보고 약재를 달리하고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인군이 형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왕세제가 왕을 찾아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연인군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게장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연인군이 게장을 올리니 임금께서 찹수셨다. 겨우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300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게장. 간장에 절인 싱싱한 게. 조선시대에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게장은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게를 깨끗이 손질해서 간장 양념에 재워 숙성시킨 음식입니다. 하지만 게장은 날 것입니다. 익히지 않은 생물입니다. 싱싱할 때는 맛있지만 조금이라도 상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경종은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습니다. 어이들은 늘 그에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따뜻한 국물, 미음이나 죽 같은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게장을 먹었을까요? 동생이 직접 가져온 음식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생이 형의 건강을 걱정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경종은 동생의 정성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혈육의 따뜻함을, 정치적 대립이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형제라는 것을. 승정원 일기에는 그날의 상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제가 대전에 나아가 문안하고 게장을 진상했다. 임금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셨다. 경종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동생의 방문이 반가웠던 걸까요? 아니면 게장이라는 별미가 좋았던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종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폭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황했습니다. 경종의 증세가 보통 소화불량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폭통이 심했고 구토가 계속되었으며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경종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어이들은 갖가지 처방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 동안 궁궐 안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게장을 드신 후 갑자기 병환이 깊어지셨다고. 세제가 올린 게장을 드신 후라고. 게장을 먹은 그날 밤부터 경종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 나흘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학 차트처럼 왕의 증세 변화를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8월 20일 임금께서 갑자기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심. 어이들이 긴급히 소집되어 처방을 논의함. 8월 23일 병환이 더욱 깊어짐. 아침부터 구토가 멈추지 않음. 폭통이 극심하여 신음하심. 약을 드셔도 토해내심. 어이들이 당황하여 여러 처방을 시도하나 효과 없음. 8월 24일 임금께서 몸을 가누지 못하심.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함. 신하들이 대조전 밖에 모여 밤을 새움. 세자 빈경종의 부인 정순왕후의 통곡하며 간호함. 어이들은 온갖 처방을 했습니다. 한약을 다렸고 침을 놓았으며 뜸을 떴습니다. 급반대로 민간요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구토와 설사로 탈수가 심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맥박은 약해졌습니다. 의식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궁궐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평소처럼 조회를 보았던 왕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대조전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가? 연인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론에 속한 신하들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던 세제가 곧 왕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소론에 속한 신하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게장. 세제가 올린 게장. 그것을 드신 후에 이렇게 되셨다고. 8월 25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경종은 의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호흡이 약해졌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은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묘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경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묘시 임금께서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다. 향년 37세. 경종이 게장을 먹은 지 정확히 나흘 만이었습니다. 왕이 죽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비 정순왕후는 기절했고 궁녀들은 땅을 치며 울었으며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과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게장을 드신 후에 연인군이 올린 너무 갑작스럽게 의심스럽다고. 의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시신이 아직 따뜻할 때부터. 그리고 그 의혹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종이 죽은 바로 그날 연인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가 된 것입니다.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경종이 숨을 거둔 지 몇 시간 만에 연인군은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하루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의혹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론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종께서 게장을 드신 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연인군이 올린 그 게장에 무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불과 나흘 만에 건강하시던 왕이 돌아가시다니.
물론 그들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을 향해 형을 죽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시는 충분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영조의 발언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형님께 지극한 효성을 다했거늘 어찌 그런 의혹을 품는가. 게장은 형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이었다. 동생된 도리로 정성껏 올린 것뿐이다. 형님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하늘의 뜻일 뿐 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장을 준비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했고 어이들에게 경종의 병세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게 했으며 모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게장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여러 사람이 맛을 본 후에 왕께 올려졌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이들도 증언했습니다. 경종은 평소에도 소화기가 약했고 여름철 더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게장처럼 날것인 음식은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1728년 영조 즉위 4년 만에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인자의 난입니다. 반란군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경종을 독살한 영조를 폐위하고 정당한 왕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라며 영조를 규탄했습니다. 반란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때는 청주성까지 함락되었습니다. 영조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했고 주모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반란은 2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형을 죽인 역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영조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과인이 형님을 해쳤다는 말인가? 과인이 역적이라는 말인가? 형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과인은 결백하다. 영조의 이런 반응은 승정원 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애원하듯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합니다. 독살설을 주장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장을 먹은 직후 급사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럽다. 영조는 왕위에 대한 야심이 있었고 형이 오래 살수록 자신의 즉위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게장은 독을 숨기기 좋은 음식이다. 강한 간장 맛에 독의 맛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경종은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경종의 건강 악화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다. 게다가 여름철 식중독은 흔한 일이다. 날것인 게장은 조금만 상해도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영조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형을 독살할 이유가 없다. 경종은 자식도 없고 건강도 나빴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경종의 증세는 급성 식중독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토, 설사, 복통, 탈수 그리고 급속한 쇠약. 이것은 세균성 식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독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검출하기 어려운 독약들이 있었습니다. 비소나 수은 같은 중금속은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종의 시신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당시의 의학 기록도 정확하지 않으며 목격자들의 증언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조선의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 싸움을 완화시켰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였고 신문고를 부활시켜 억울한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문을 장려했고 법전을 정비했으며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역대 조선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조는 재위 중 여러 번 형 경종의 묘를 찾았습니다. 경릉이라는 이름의 그 무덤은 서울 근교에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경릉을 참배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영조는 통곡했습니다. 형님, 소재가 왔습니다. 형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조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형의 무덤 앞에서는 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조 말년의 기록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밤마다 선왕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신다. 영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형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정말로 형을 죽인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조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들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습니다.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이 되자 영조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영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의 형이 떠올랐을까요? 형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영조의 만년은 고독했습니다. 형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의심했고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1776년 영조는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형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영조는 형을 생각했습니다. 52년 전 그 여름날을 게장을 올렸던 그 날을 형이 죽어간 그 나흘을 게장 한 그릇. 그것이 우연이었든 계획된 것이었든 그 여름날의 선택은 두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흘 만에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5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영조의 평생을 보면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혹이라는 촉새에 묶여 죄책감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그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1724년 8월 한왕이 게장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식중독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톡살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사실을 전하지만 마음까지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조가 쓴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영조 시대에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경종 시대의 기록도 영조가 왕이 된 후에 재편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에서 지워진 것은 무엇일까요?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제조차 서로를 경계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의혹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는 것. 경종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영조는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2년간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왕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경종과 영조, 두 형제의 삶을 보면 왕자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장 한 그릇에 담긴 진실.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게장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성, 의심이 만들어내는 비극,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만드는 평생의 고통.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가족을 의심하지 말라고. 욕심이 만드는 비극을 경계하라고.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권력을 원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300년 전 그 여름날 창덕궁 대조전에서 일어난 일. 그것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욕망과 두려움, 사랑과 증오, 신뢰와 배신이 뒤섞인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종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영조도 죽었지만 그의 고통은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 왕자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인간성이라는 것.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